미중 관세 협상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뒤엎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이달 12일 상호 관세를 15%씩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29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측에 어떤 합의 위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격분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와 로이터는 5월 28일 미국 정부가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 업체인 코맥에 대한 제트 엔진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는 미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로 여겨져 왔지만 그 효과가 예상보다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26일자 기사에서 히토류 생산이 캐나다와 브라질 등 중국 외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히토류는 사실상 전 세계 곳곳에 매장돼 있지만 오랫동안 환경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대규모 생산을 주도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서자 묻혀있던 다른 국가들의 생산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2010년에도 일본에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경제적 압박을 시도했지만 이 전략은 곧바로 일본의 대체 수입처 확보와 기술 개발로 이어져 사실상 실패로 귀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미중 갈등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지만 그 파급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대외 전략은 더 이상 과거처럼 위협적이지 않으며 그 무게감에도 먼지가 앉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5월 30일 홍콩에서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국제조정원 설립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이 참가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우이 연구소는 5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대1로 구상을 통한 중국의 대출이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급격히 높이고 있으며 올해 상환 총액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출 상환 기한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연구소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사실상 채권 회수 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대외 관계가 악화하는 배경에는 중국 국내 경제의 심각한 상황이 반영돼 있습니다. 중국 경제 내부의 거품이 또다시 형성되고 그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장기 정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미중 간 관세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와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비자 정지 등 서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한 쪽은 중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국내 경제 상황도 뚜렷한 회복 조짐 없이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제조업 구매 경기 지수 PMI는 49.5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 아래로 2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미중 간 관세 평균이 51.1%에 달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 홀리법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부동산 시장 역시 뚜렷한 회복세 없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경에 빠진 중국 민간 부동산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중국 경제는 점차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지난주 예금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은 5월 28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낮아져도 가계 예금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 20%포인트나 낮아 내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역자산 효과와 미래 불감증으로 중국 가계가 보유한 예금 잔고는 약 160조 위안, 약 3경 168조 원을 돌파하며 GDP의 약 1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부동산 대신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EV 산업이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위험 신호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5월 23일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가 최대 34%에 이르는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자 중국 EV 관련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 제로 상태의 중고 전기차들이 시장에 다소 등장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전기차 기업들의 회계 부정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EV 산업에는 숨겨진 부채 위기가 존재합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인 장성기차의 위 CEO는 5월 27일 대규모 적자에 휩싸인 EV 산업 내에 헝다그룹과 유사한 좀비 기업이 이미 출현했으나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헝다그룹은 2021년 채무 위기에 빠진 중국 민간 부동산 대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V 산업 내에 다수의 좀비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은 확실하며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EV 업계 버블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EV 진흥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경제는 겉으로는 성장과 혁신의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위기가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단순한 경기 둔화나 일시적인 외교 마찰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핵심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이제 구조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빠른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통제되지 않은 부채의 누적, 외교적 고립, 기술 자립의 한계, 내수 심리의 극단적 위축이라는 네 가지 축을 따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말하던 굴기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아니었고 그 자체가 환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개방은 실질적인 자본 유입이 아니라 자국 중심의 통제 확산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기술을 흡수하고 자본을 끌어들였지만 동시에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벽으로 외부의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는 투자자에게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안기게 되었고 중국은 투자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2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육성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각종 전략은 실제로는 버블을 양산하는 구조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에서 EV 산업으로 자금이 옮겨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과잉 생산, 보조금 의존, 급속한 가격 경쟁, 그리고 품질 저하라는 동일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의 전환이 아니라 버블의 옮겨 심기였고 붕괴 또한 같은 수순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발 공급 과잉은 세계시장의 가격 파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 또한 생존 전략을 근본부터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내수의 문제는 단순 가처분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해서 지출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경제는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책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가계의 예금 잔고가 GDP의 120%를 넘고 있음에도 소비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불확실성이 신뢰를 압도할 때 어떤 경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현실은 단순히 외부 국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고이자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라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됐던 글로벌 공급망 모델은 이제 해체 또는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리는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인도, 베트남, 동유럽 등으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빠르게 컸지만 제대로 자란 적이 있었는가? 이 질문은 중국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던져진 미래를 향한 거울 같은 물음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